네, 방송 언어 13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영상에서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끝부분에 인사하는 부분이 그냥 잘렸더라고요. 다행히 이렇게 그 문장이 완성되어서 끝나서 그냥 잘 마무리는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술상의 문제지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뒤에 한 10초 정도가 날아간 것 같아요. 강의 전달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뜬금없어서 아니 이 교수가 이제는 인사도 안 하네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그 외래어 표기법 그 231페이지까지 봤는데 그 교재의 233페이지 연습 문제 잠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재밌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산업 233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 미래창조과학 외교부가 한글을 무시하는 3대 정부조직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문화연대가 이제 그런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정부부처와 국회 법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낸 총 3068건의 보도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가 어문규범을 잘 맞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오히려 외국어를 한글로 적기만 한 경우가 외려 늘어났다. 그러니까 표기만 한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R&D나 First Follower나 이런 거를 그대로 이제 노출은 시키지 않지만 그래서 보도 자료마다 평균적으로 2.88회 정도 이런 어떤 위반 사항들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을 우리말로 바꾸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잡지 표현들처럼 그대로 노출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그런 어떤 전문 용어라든지 어떤 정제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품, 기술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표현들이 걸러지지 않다 보니 이런 세 부처가 특히 위반 사례가 좀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기사거든요. 기사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그 외래어 표기법 그 부록 부분을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표기법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344쪽 지난번에 지난 차시에서 안내했던 부록의 344쪽을 함께 봐주기 바랍니다. 344쪽에 가보면 교재입니다. 교재의 부록 부분 344쪽에 가보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표기 원칙이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표기 일람표와 그 다음에 표 1은 기본적인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통한 표기 일람표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 2부터는 각 언어의 자모와 한글 대조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에스파냐어, 이태리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체코, 세르보 크로아터,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스웨덴어, 그리고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그리고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러시아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기세칙에서는 이제 표기세책을 이제 우리가 좀 381쪽입니다. 교재 381쪽 표기세척에서 이제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표기세척을 나고 이렇게 보고 나면 이걸 외우란 말인가 못 외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용 빈도수가 많은 외래어의 경우에는 좀 숙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취업을 하거나 그럴 경우
뭐 내가 어떤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다. 근데 주로 거래하는 곳이 이제 뭐 태국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그 외래어 표기 세칙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해두고 확인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좀 뭐랄까요, 순조롭고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381페이지 이제 가장 우리가 그 접촉 빈도가 많은 영어 표기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딱 보면 무성 파열음 해서 뭐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그러면 지금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은 그래도 국어국문학과 학생들도 문학을 주로 좋아하는 친구들은 헉하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전공 친구들은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단모음 다음의 이제 음절 말에 받침으로 오는 우리 국어로 따지고 온 받침이 되는 그런 음절 말의 폐쇄음들, 파열음들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컵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받침으로 적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기억을 하면 여기서 이제 북을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북.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 받침으로 적는다. 그래서 액트 뭐 이런 경우죠. 액트, 뭐 setback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어렵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을을 붙여주어야 한다. 스탬프, 케이프, 데스크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쭉 뒤에 언어별로 다 이런 중요 단어들, 빈도수가 좀 많은 경우들 그리고 그 출연 환경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샘플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2항 382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 뭐 지그재그 이런 거는 차라리 안 틀리는데 시그널, 그러니까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다들 시그널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런데 로브스터, 이건 랍스터가 아니라 로브스터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고 마찰음의 경우 네, 마스크 그 다음에 거기 마찰음의 경우는 두 번째 보면 플래시가 아니라 플래시 그 다음에 쉔크 이때는 쉔크예요. 쇼쉔크 탈제할 쉔크 그 다음에 슈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라지 버피전 여기 비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자, 저, 조, 주 이런 표기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보다시피 전으로 쓰지 않고 전으로 씁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빈도수가 많고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학교 조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전히 지금도 여러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다음 파차람의 경우도 네, 스위치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서는 383페이지 맨 밑에에 보면 어중의 햄리 원칙이 있어요.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앞에 올 때, 즉 비음 앞에 올 때 LL로 적는다. 다만 비음 뒤에 짧은 모음 앞에 오도 리을로 적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복잡하죠. 근데 얘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 다음에 384페이지 쭉 넘어가고 385페이지에 가보면 예를 들면 여기도 원칙이 있는데요. 온이 아니라 유니언, 인디언, 유니온이 아니라 유니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네. 그리고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주로 영어 표기 세칙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네. 그런 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가보면 독일어의 경우에는 베르그나 부르그 이거는 베르크 부르크 독일어의 경우에는 음절말 유성음의 무성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분데스리가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분더샵 이렇게. 이게 원래 그 독일어의 D 발음은 지금 분데스나 분더 이렇게 되면 뒤에 모음이 올 때는 유성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BUND가 음절 말에 오면 분트가 돼요. 이렇게 음절말 무성화 규칙이라는 것이 독일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베르G나 BURG는 음절 말에 오니까 크로 무성화가 돼서
부르크, 베르크가 되는 것입니다. 음절 중앙에 오면 당연히 유성으로 발음이 돼요. 독일어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음절말 규칙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원어음의 그 속성을 지켜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표기할 때는. 387페이지 역시 프랑스어도 영어의 표기 세척을 따른다. 뭐 글쎄 여기서 뭐 대표적인 거 뭐 아베크 뭐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389페이지 이제 마르세유. 이게 이제 프랑스어의 중요한 음운 규칙으로 LL이 국외 음화를 겪으면서 마르세유, 베르사유 이렇게 되는 유로 쓰는 그런 규칙입니다. 실제 발음은 이 정도가 돼, 마스 이 정도가 되는데 이제 한국어로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유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뭐 쭉 에스파니어, 뭐 이태리어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가보면 일본어 표기의 경우가 있는데 일본어의 초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두 시옷으로 일본어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한동안 선생님 세대는 남학생은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하고 여학생들은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학생들도 독어를 하고 남학생들도 프랑스어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프랑스어를 더 많이 하고 남학생이 독일어를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2외국어가 일본어에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몰리다가 요즘 뭐 스페인어도 조금 배우고 요즘은 글쎄요 뭐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본어나 중국어 교육이 불면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일어 선생님, 중국어 선생님이 되죠. 그럼 이 선생님들이 계속 교편을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데 실제로는 그 학생들이 이제 오히려 제2외국어 수요가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나 대학원을 갈 때 그 일본어가 제2외국어로 인정이 안 돼요. 네,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할 때 제2외국어가 있는 학교 제2외국어를 시험 보는 경우에 일본어를 여학생들이 특히 일본어를 배워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교편 잡고 계시던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일본어를 배우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문과 학생들도 외부 대학원을 갈 경우에 뭐 서울대도 가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연대를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세대보다는 일어를 잘 할 텐데 초금 표시를 시옷으로 통일해 적는다는 것이고요. 중국어의 경우에는 당연히 성조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외래어 표기에서 음장 표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운율적 자질들은 당연히 외래어 표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음장 표기뿐 아니라 성조 표기도 하지 않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록에서 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425쪽에 인명과 지명 표기입니다. 인명과 지명 표기인데요. 인명과 지명 표기는 실제로 이제 여러 언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사 같은 거 배울 때 이제 역사책에서 표기를 하거나 이런 그래서 잘 정해져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명, 지명 표기도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426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 1항에서는 이제 뭐 기본적인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고 제2항에 가보면 그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20여 개에 가까운 언어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지명은 원지음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발음을 말해요. 그 원래의 그 본토 발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는 앙카라, 뭐 간디 이렇게 원어음을 최대한 수용하여서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426페이지, 네, 교재 426페이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지음이 아닌 제3항에 보면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이그 같은 경우는 영어식 발음인데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지명이죠. 네덜란드. 그 다음 시저 같은 경우도 케이사르나 혹은 카이사르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시저로 우리가 통용해서 쓴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고유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삼스럽게 퍼시픽 오션을 쓴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태평양을 그냥 쓰는 것이고 블랙시도 그냥 흑해로 쓴다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쓰는 것들은 그냥 쓰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절이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예요. 요거는 이제 다시 좀 더 자세히 이제 강의 자료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에 이렇게 지금 1항, 2항, 이제 동양의 인명, 지명은 주로 어딜까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426쪽입니다.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변기한다. 그리고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변기한다. 자, 일단 인명의 경우 과거인과 현대인을 뭐 어떻게 구별을 하라는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재 쓰이지 않는 지명은 또 뭐냐.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일단 그 부록을 보고 다시 추가적인 설명은 강의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27쪽으로 가도록 하죠. 일본의 인명과 지명도 그 과거와 현대의 구분이 있는데 그런데 중국과는 달리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시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변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 중국은 뭔가 과거, 현재의 구별이 필요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4항은 관용 표현들은 그대로 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도쿄라는 표현이 맞지만 그냥 동경도 허락을 하고요. 교토라는 표현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경도도 허락을 하고 근데 요즘은 어느 순간 교토가 정착이 돼서 특히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동경이란 말 안 쓰고 도쿄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세대만 해도 그래서 요즘 학생들한테 경도라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이와 상해는 여전히 쓰이고 있는 타이완, 대만, 황허, 황하. 네. 특히 일본어의 경우에는 여기 보다시피 중국어의 경우는 과거 표현들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어는 안 그러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의 역사는 아무래도 그 중국의 역사와 밀접한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나 뭐 세계사 교육에서도 중국의 역사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을 쉽게 이제 그냥 계속 쓰게 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역사책에서도 사실 중국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려 표기법, 그러니까 한자 그 전통적인 한국 한자음 방식의 동경이나 경도가 쉽게 조금 거의 근 20년 사이에 도쿄나 교토로 수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자료 3쪽을 함께 봐주었으면 해요. 강의 자료 3쪽을 보면 보충 자료, 동양의 인명과 지명 이렇게 했는데 강의 자료 중국 인명 표기의 경우 일정 시기를 기준으로 해 중국어 표기와 관용 표기를 모두 인정한다. 중국어 표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이제 원지음, 원래의 음을 존중하는 발음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봤던 일본어 표기에서의 원지음을 존중한 표기는 도쿄고요. 관용 표기는 한국식 한자음 표기인 동경이 되겠죠. 네.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현대를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인데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외래어 표기법의 해설에 따르면 이 시기를 국어의
중국의 신해혁명을 분기점으로 한다. 중국의 신해혁명. 네. 강의 자료 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탐에서 선택을 해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탐에서 뭐 생활윤리 많이 선택하죠. 그래서 이 신해혁명이 뭐냐면 중국의 그 지금의 결과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이제 대만으로 옮겨간 중화민국의 근거가 되는 중국 근대화와 관련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신해혁명이 1911년 순원이죠. 손문. 네, 순원이 중심이 되어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청나라를 붕괴시킨 역사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합니다. 청나라는요, 한족의 국가가 아니라 만주족의 국가예요. 중국의 통일국가가 있는데, 물론 진시황가, 진나라를 세운 그 이제 시황제가 있었죠. 진시황이라는 말은 시작하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 이후에 한수, 당, 송, 원, 명, 청. 한나라, 수나라, 한수,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게 중국의 그 통일 국가들입니다. 진나라 이후에 한수당, 송원, 명청 이렇게 되고 한나라의 경우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한지, 항우, 그 다음에 뭐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게 되죠. 한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원래 초나라와 한나라가 막 싸우다가 초나라를 대표하는 군주가 항우였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유방이었죠. 근데 결국 항우가 역발상 기계세 산을 뽑고 세상을 뒤덮는 기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에게 결국 천하를 뺏기고 그 사면초가에 이르러, 그게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항우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함락의 직전, 이제 패배의 직전에 사면초가, 그래서 이제 그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그 애첩이었던 우미인을 옆에 두고 같이 이제 죽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방과 한우의, 그래서 한나라라고 하는 그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련되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수당 송원 명청인데 그 가운데 원나라와 청나라는 이민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그런 통일 국가입니다. 나머지는 중국은 한족이죠. 한자 할 때 그 한족이잖아요. 한자는 한족이 쓰는 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나라는 몽고족이 세운 나라고요.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만주어와 몽고어는 모두 알타이어로 우리와 아주 친족관계가 가까운 그런 언어들입니다. 요즘 네이몽구라고 불리는 지역에 중국의 자치구가 있어요. 네이몽구가 어디냐면 바로 내몽고입니다. 원래는 몽고 땅인데 이 내몽고는 사실은 몽고 땅이지만 중국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어의 자치구고 해서 몽고 사람들은 이미 네이몽고를 몽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명칭에는 몽고라는 표현이 이제 남아 있죠. 몽고라는 표현은요. 한국식 한자어인데 나초하는 표기이고 몽골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신해혁명은 청나라, 이제 만주족의 나라였던 청나라를 붕괴시킨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그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후이를 다룬 그런 영화도 있죠. 이를 기점으로 중국 근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 11년 이전의 사람들은 전통적 한국 한자음을 그대로 쓰고, 이 이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손문이라고 배웠는데 그 이후 사람들은 이제 순원, 마오쩌둥, 그 다음에 장제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나 그 이전 중국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살수대첩을 에서 져서 돌아갔던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 중국식 발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는 그대로 쓰는 반면 장개석과 모택동은 각각 장제스나 마오쩌둥으로 바꾸자라고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쿵즈밍즈라고 하거나 쿵즈밍즈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여전히 장개석, 모택동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 세대 여러분들처럼 이제
이전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그 교육을 받았던 경우에는 그렇죠. 지명 표기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어의 원지음 표기를 따르는 원칙을 지키는데 다만 역사적으로 존재했으나 현재는 없어진 지명. 자, 역사적으로 존재했는데 현재는 없어진 지명. 가장 대표적으로 장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장안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중국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곳인데 진시황의 무덤으로 유명한 중국의 시안, 지금의 서안 지역이죠. 시안의 옛 이름이 장안이에요. 네, 서안, 지금 서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장안인데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으므로 현재 표기는 한자음인 서안이 아닌 시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명칭은 시안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말할 때는 그냥 장안이라고 그냥 부르기로 하자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의 인명과 지명 표기는 과거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 일본어 원지음의 표기법에 따라 그대로 표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나쁜 놈이죠. 네. 우리는 풍신수길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풍신수길 모를 거예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만 하자는 거죠. 굳이 필요하다면 한자를 병기할 뿐 일본어 표기법 원지음대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풍신수길이 결국은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사실 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드디어 전 일본을 지배하게 되고 에도 시대를 열며 바쿠라고 하죠. 막부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덕천가강이라는 한국 한자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 국사책에는 풍신수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덕천가강이 막부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일본어는 중국어와는 달리 역사 속의 인물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명은 지금 교토라든지 또 도쿄는 한국 한자 관용을 허용하고 있는 몇몇 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관용적 한자음 표기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오랜 역사의 흔적이에요. 한국 한자음의 흔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고 배려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죠. 네. 다시 로마자 표기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42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에 가보면 아까 우리 도쿄 동경 그 밑에 보면 제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해로 통일한다. 홍해, 발트, 아라비아 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타이완 섬, 코르시카 섬.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자어를 그냥 쓰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상하항에 가보면 한자 사용 지역, 즉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산호 섬은 겹쳐 적는다. 겹쳐 적는다는 것은 표현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온타케산 그러면 이미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인데 그냥 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산이라 하고 주장강 같은 경우도 이미 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강을 또 넣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시마 섬도 이미 도가 들어가 있는데 또 섬을 붙이고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나머지 서양 이제 유럽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오그랑데강 이렇게 되면 428페이지로 가주세요. 이런 경우도 리오가 원래 강이라는 뜻이고 몬테니그로에서 몬테가 산이고 또 몽블랑의 몽도 산이고 시에라 마드레도 시에라가 산맥이란 뜻인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오그랑데 강, 몬테로사 산, 그다음 몽블랑 산, 그다음 시에라 마드레 산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 리오그랑데는 그랑드라는 말이 사실 이 언어들이 프랑스어나 이태리어나 스페인어들은 이 로망스 제어들은 그 수식이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랑드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큰 강이에요. 한강이야 말 그대로.
않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고, 로사산은 장밋빛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몽블랑상은 블랑이 하얀색이니까 흰 산이라는 뜻이고, 마드렌은 모르겠네요. 마드렌 이름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중복돼서 겹쳐지는, 원어 안에 이미 산이나 강이나 이런 의미가 있더라도 겹쳐 적는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외래어 표기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차시에서 로마자 표기법을 살펴보면서 우리 방송 언어의 대단 언어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